그림처럼 강세를 뜻하는 황소와 하락장을 뜻하는 곰 둘이 나란히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 게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 후반부에 대형은행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빅 은행들 실적이 잘 나와지면서 서프라이즈 나왔고, 또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여서 다우지수, 은행이나 에너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 주식이 그나마 강세를 보였는데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0%니까요 완전 보합이었습니다. 다들 관망세로 좀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나스닥이 쉬어가고 다우가 강세,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쭉 업종별로 정리를 해봐도요, 에너지, 금융 ETF가 이번 주 1등입니다. 대형 은행주들 실적 선방, 유가가 최근에 좀 오르면서 에너지주들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그래프가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나스닥이 앞서가고, 지난주 금요일 JP모건 실적이 대박이 나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나서 무려 한 주에 8.8%가 올랐습니다. JP모건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4개 은행이죠. 빅4 은행이라고 불리는데 그중에 3개가 발표했는데 덩달아서 다 같이 올랐습니다. 한 가지 뒤에서 말씀드릴 점은 이렇게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지역 은행들 주가는 빠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시장에서도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대형 은행들 이렇게 실적 잘 나와주면은 다 같이 따라 오르잖아요.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 지역 은행들에 대해서는 살짝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달아놓고 있다. 요게 돌아오는 주부터 실적 발표가 본격 시작되는데, 이쪽도 지금 또 올라올지 아니면 뭔가 증시 전반적 영향을 주는 사건이 또 있을지 실적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로 움직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 은행주들 실적 공통점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역시 한 줄 요약은 대장 JP모건은 이 은행 위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수혜주였다. 여기도 보시면 은행 위기에서 승자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역시 대장주는 끄떡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었죠. 실제로 이자 수익이 급증했습니다. 거의 50% 정도 늘었던데, 이게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예금 이자는 낮게 주고 대출 이자는 금리 인상을 재료로 해서 높은 이자로 대출 빌려주니까 이자 수익이 급증하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을 좀 줄였는데 주식이나 기업 투자 거래 수수료는 줄어든 대신에 채권, 요즘 채권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변동성이 커지면서 요거 수수료를 또 짭짤하게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수수료가 좀 부진했던 거를 채권에서 또 수익을 챙겼답니다. 참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죠. 예대 마진도 차지하고 주식 수수료, 채권 수수료 먹고, 이렇게 참 1등 대형주 잡습니다. 그리고 지역 은행발 피해는 JP모건은 없었고 오히려 예금이 들어왔죠. JP모건이 최대 수혜를 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대형 은행들도 피해본 건 없겠습니다. 반면에 역시나 하반기에 침체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요것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나빠질 거에 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대장주 JP모건은 좀 끄떡이 없었다 싶고요. 그리고 요건 좀 숨겨진 수혜주 같기도 한데 블랙락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대형 기업인데요. 한 주 5.3%. 요 기업도 실적 잘 나왔는데요. 제가 CEO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돈이 다시 들어온다. 구독자분들도 이제 예금 적금 빼서 고금리 채권 이런 거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이 블랙락한테 수혜입니다. MMF라고 해서 고금리 단기 채권, 블랙락과 자산운용사들의 상품인데 수익을 본 거죠. 그래서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돈이 줄어들다가 다시 2분기 연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좀 주춤하지만 채권, 원자재 이런 다양한 상품들로 수혜를 본 숨겨진 수혜주였다. 블랙락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전 세계 1등 대형주라서 그런지 이렇게 위기 터지면 오히려 안전자산처럼 모이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고요. 이게 블랙락의 이 자산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엄청난 우량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제 지역은행 실적 발표가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빅 쇼 is next week이라고 돼 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찰스 슈왑 같은 미국 대표 증권사 지금 어떻게 될지 돈 빠져나가고 있는데 월요일날 발표되고요. 또 이런 지역은행들 많이 우려가 껴있었던 웨스턴 얼라이언스라고 은행 화요일날 발표하고, US 뱅콥 이런 미국의 한 5-6번째 되는 은행도 발표하고요. 이제 빅4 은행들은 원래 걱정이 없었는데 이런 지역은행들이 이번에 잘 버틸 수 있나, 실적 괜찮을까, 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있었거든요. 이 은행은 좀 찝찝하게 실적을 또 연기했어요. 자신 있었으면 이때 해야 되는데 혼자 나홀로 그 다음 주로 실적을 미뤘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 현상이죠. 뭔가 이제 좀 정리할 게 있는지 일단 실적을 밀어놓은 상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버핏이 인터뷰를 하면서 은행주 관련 얘기를 했는데 버핏도 좀 찝찝한 말을 합니다. 본인이 은행주들을 더 처분했대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빼고 은행주 다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인터뷰를 쭉 보면서 버핏이 좀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제 생각을 좀 들었는데 뭐냐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야 워렌 버핏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평단가가 저기 지하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팔아도 되는데 최근에 산 은행주는 다 팔았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제 은행은 파산이 이어지겠지만 예금자들은 괜찮다. 예금자는 괜찮겠지만 주주들은 괜찮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시키는 듯한 말투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본인은 이제 은행주를 다 팔고 있다라는 얘기를 슬쩍 던진 거 보니까 또 좋지는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은행주들 많이 빠져 있는데 버핏이 진짜 싸다고 느꼈으면 나는 더 산다라고 하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는 은행주 더 산다는 말은 안 하고 오히려 나는 은행주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좀 찜찜한 부분. 물론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지만 은행주들은 파산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은행들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찜찜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장 기업들 공시라고 하죠. 이렇게 한국도 기업 공시 볼 수 있잖아요. 기업들이 위험을 공시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은행 위기를 공시에 추가하는 상장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재 리스크를 주주들한테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회사들이 이제 실적 영향을 받으니까 미리 조금 써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은행주 얘기가 아니더라도 대형 은행주들 실적 제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 보니까 확실히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장주들 블랙락이나 JP모건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블랙락도 침체가 온다면 내년 초다. 올해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게 자기들 돈 들어오니까 위기를 모르겠죠. JP모건도 워낙 빵빵한 1등주니까 은행 위기 별로 문제 없는 것 같고 침체도 와봤자 하반기 내년 초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밑에 은행들이 줄줄이 이제 침체 얘기를 좀 늘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티나 웰스파고 한 3, 4등 정도 하는 은행들은 확실히 부정적으로 톤이 바뀌었어요. 점점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도 애플은 영향을 제일 늦게 받잖아요. 워낙 대형 1등주니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2, 3등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시티 웰스파고가 소비 지출이 눈에 띄게 둔화했고 하반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좀 부정적으로 톤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게 3개월마다 보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요 은행들도 끄떡없다 그랬는데 조금 톤이 바뀐 모습이 느껴집니다. 침체에 대한 언급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신용카드 월마다 발표하거든요. 미국의 신용카드 결제 증가율이 전월비 이제 감소로 진입했습니다. 드디어 이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카드 사용 증가율이 점점 해서 지금 이제 전년비로는 거의 보합, 전월비로는 마이너스. 이제 전달보다 카드를 드디어 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비를 팍 줄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구에서 지출이 감소 중이고 특히 잘 버텼던 고소득 가구에서 빠르게 지출 감소, 저소득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 부양 효과가 소멸되면서 카드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푸드 스탬프 같은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면서 확실히 결제의 증가율이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리고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가구별 소득이거든요.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돈 풀기와 각종 그런 것들 덕분에 저소득 가구 소득도 늘고 빨간색 중간소득, 노란색이 고소득 가구인데 고소득 가구 소득도 늘었는데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소득이 처음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하기를 빅테크나 월가 쪽 고연봉자들 많잖아요. 이쪽 해고당하고 나서 이제 영향이 시작된 것 같다. 마이너스 진입했습니다. 야, 코로나 이후에 줄어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고소득 가구 연봉이 늘 늘기만 했는데 마이너스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영향이 이제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당장 뭐가 터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애널리스트에서 보고서를 낸 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아니 빅테크나 월가 뭐 해고될 수 있지 워낙 호황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영향이 크겠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요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베이비시터 애기 봐주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영향이 간다. 이게 나비 효과가 있다. 왠지 봤더니 코로나 때 이 빅테크나 월가 이쪽 지역에서 베이비시터들의 수요가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임금이 막 엄청 올라갔대요. 특히 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딱 빅테크나 월가 이쪽이죠. 고연봉자들 쉽게 말하면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애기 볼 시간이 없으니까 비싼 돈 주고서라도 베이비시터 분들을 고용해서 쓴 거죠. 근데 이제 빅테크나 월가 초고소득자들이 해고되고 연봉 깎이고 이러면 이런 분들한테도 영향이 간다. 이제 애기 돌봐주시는 분들 비싸게 고용 못하고 직접 볼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해고당하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또 볼 수도 있고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빅테크 둔화가 생각보다 광범위한 나비 효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영향을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뭐 빅테크 해고된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해고되는 게 뭐 한국에 사는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냐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또 파급
셋업 효과가 바다 건너까지도 올 수 있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또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도 됐는데 보시면 딱 정확히 지금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전달 대비로 해서 줄인 거 보시면 기름도 안 넣고 백화점도 안 가고 가전도 안 사고 옷이나 자동차, 부품도 안 사고 이제 가구, 인테리어 지금 할 여유가 없겠죠. 고가 소비재들 팍팍 줄어들고요. 이제 많이 소비했던 외식도 좀 아직까진 플러스지만 상당히 보합세로 내려온 느낌. 스포츠나 취미 이런 것도 좀 줄여야겠죠. 그리고 이제 먹거리, 안 먹을 수 없는 식료품도 보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온라인 소비, 알뜰 소비만 하는 건가요? 전자상 거래만 플러스 남아 있는데 이런 곳마저도 줄어들면 심각하면 소비 절벽까지도 올 수 있겠죠. 당장은 심한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한마디로 가계가 드디어 예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제 2분기 연속으로 OTT, 정기배송 이런 것들을 2개의 분기 연속으로 줄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래도 구독 증가하는 사람이 취소하는 사람보다 많았는데 이제는 증가분보다 취소하는 분들이 더 많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 요즘 기사 많이 나던데 배달업계가 지금 난리랍니다. 이용자 거래가 모두 감소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요즘 저도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미국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배달 이용이 급감해서 한국도 코로나 이후로 이 배달 이용하는 비중이 최저치랍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대요. 지금 배달하시는 이용자분이 30%로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정점일 땐 거의 40%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명 중 1명이 배달 썼던 거죠.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비필수 지출이죠. 저도 요즘 배달 갈 거 한번 나가서 더 사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직접 나가서 사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게 소매에 연결되고, 미국의 특히나 70% 경제 70%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소비인데 이게 이제 위축되면은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신호가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부분 유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연준도 드디어 처음입니다. 경제 하방 위험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은행 위기가 터지고 나서 연준 위원들이 회의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침체 단어가 처음으로 박혔어요. 그러니까 뭐 침체 안 온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도 알고 있는 거죠. 물론 단서를 달았습니다. 온화한 가벼운 침체가 올 거다. 언제냐면 올해 말에 시작될 것 같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도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보시면 불확실이라는 단어만 15번 이상, 한 보고서 안에 15번 이상 엄청나게 불확실하다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제가 이게 가장 흥미로웠는데 여태까지는 고인플레가 걱정된다는 문구만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대, 인플레가 빨리 내려가서 문제가 될 위험도 처음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는 연준이 걱정하던 게 야,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안 잡힌다, 고용이 너무 센데 이거 어떡하지, 이것만 문제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야, 이거 이제 은행 위기 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디스인플레 와가지고 물가가 확 꺾여가지고 이거 요 충격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하방 위험도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고, 그리고 침체에 대해서 걱정도 하는 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침체가 온다고는 했지만 침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절이 쉽지가 않다. 통계를 내보면은 항상 평균보다 심각하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이거 조심하자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금리 결정하자, 데이터 보고 모니터링 아주 면밀하게 해가지고 우리 쇼크를 최대한 막아보자라고 회의를 한 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좋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연준 위원들이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좋은 지표가 나오고 경기가 나빠진다는 신호가 막 나오면 연준도 금리 동결이 아니라 인하까지도 갈 수 있는 유연한 대처를 한다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지금 그만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짜 해석에 따라서 누구는 좋게 보고 누구는 나쁘게 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정말 똑같은 결과를 보고도 지금 해석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증시에서 불안해하는 거죠. 가벼운 침체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금융위기 전에 썼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008년 5월 14일 이때 연준이 미국이 가벼운 침체에 들어갈 거다라는 단어가 썼는데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가벼운 침체가 아니었죠.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야, 이거 데자뷰다. 2008년 5월이면 딱 비슷하죠.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고 그리고 연준이 개입을 해서 살리고 증시가 회복하니까 야, 이제 침체 막았다, 연준이 개입해서 베어스턴스 파산으로 딱 깔끔하게 막았다, 이번 위기 끝났다 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리먼 브라더스 2008년 9월에 터지면서 쇼크가 왔으니까
야 이거 찝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딱 2023년 3월에 은행이 터지고 연준이 개입해서 막았는데 4월 달 돼서 연준 위원들이 가벼운 침체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말처럼 쉽나 가벼운 침체라는 게 침체면 침체지 또 가벼운 건 뭐고 이런 약간의 말장난 아니냐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맨날 말 바꾸잖아요. 이렇게 전망이 바뀌니까 약간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경착륙 온다, 소프트 랜딩했다, 노 랜딩했다더니 이제는 마일드 리세션, 온화한 침체로 또 바뀌었습니다. 말이 뭐 거의 지금 보이시죠? 3개월마다 바뀝니다. 3개월마다 거의. 그래서 사실 연준은 인플레도 일시적이라고 했다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말 바꾼 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신뢰를 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증시가 불안해하고 제가 앞에 소개드렸지만 막 소비도 둔화되고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데도 이제 연준 위원들은 안 된다. 어떻게든 물가 잡을 때까지 버텨보겠다. 항복 생각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증시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2%까지 내려보겠다. 그러려면은 고금리 유지해야 되고 아직 고용이 튼튼하니까 방어된다. 그래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5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에 지금 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연준은 지금은 특별한 악재 안 나오면 웬만하면 한 번 더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고금리를 유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될지 이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금리 올려가지고 유지하면 물가도 잡히고 경기 쇼크도 뭔가 큰 충격은 지금 연준이 막 틀어막고 있으니까 안 올 수 있는데 희망사항처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가 무슨 교과서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특징이 강세론자마저 많이 돌아섰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는데 야덴이 이런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가 있거든요. 이분도 이번 주에 항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 뻔히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자꾸 올린다 그러냐 이러면서 가벼운 침체로 끝날 거였는데 자꾸 5월 달에도 올린다는 거 보니까 끔찍한 침체로 바뀔 것 같다. 이분이 강세론자거든요. 이렇게 비관론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번 은행위기 지금 안 끝났는데 조금 5%대로 유지하면서 지켜보면 되는데 한동안 좀 옆으로 비껴나가서 지켜보다가 문제 없으면 더 올리든지 하면 되는데 저렇게 또 굳이 인플레만 잡겠다고 올리면 끔찍한 침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나는 조금 이대로 가면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항복 선언을 했고 그리고 웰스파고라고 하는 기관도 제가 잘 소개 안 해드렸는데 왜냐면 그냥 긍정론자예요. 딱히 비관을 안 보여주던 기관이었는데 월가에서 웰스파고마저도 이번 주에 항복한다. 5월 전에 팔고 떠나라 이렇게 되게 공격적인 문구를 냈습니다. 향후 3, 6개월 정도 지금 연준 태도 보니까 항복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좀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되게 강세론자로 유명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린 이유가 맨날 오른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게 교수마저도 지금 연준 파급 효과 때문에 미 증시 3, 6개월 왜 다 3, 6개월이라고 할까요? 공통적으로 왠지 모르겠네요. 뭔 신호를 본 걸까요? 다들 지금 이번 주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힘들 것 같다. 본인들이 하락 배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금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공통점은 강세론자들이 좀 손을 뗐다. 되게 갑자기 중립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안 좋은 신호를 보는 건지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증시가 제가 봤을 때 당장은 막 폭락할 만한 신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당장은. 그러니까 뭐 물가도 잡히기 시작했고 확실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높지만 확실히 방향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고용도 뭐 아직은 진짜 수십 년 최저 수준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오려면 좀 걸리니까 지금은 아직은 증시가 뭐 이렇게 딱히 조정이 와도 막 살짝 떨어지다 말더라고요. 저도 정말 큰 조정이 오면 더 살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딱히 이렇게 악재보다는 좀 내려가다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월가는 하락 배팅에 지금 10년 최대 규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 이후로 S&P 500 미국 증시에다가 하락 배팅한 비중 규모인데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숏 커버링이라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JP모건이나 이런 은행주들이 급등한 게 이 숏 커버링 그러니까 하락 배팅했다가 호재가 나오면 갑자기 확 놀라가지고 월가 기관들이 하락 배팅한 걸 포지션을 거두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주에도 빅테크나 테슬라 이런 거에 막 하락 배팅 해놓은 기관들이 갑자기 테슬라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하락 포지션을 정리하고 사들이면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막 테슬라 하루에 8% 10%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야 이렇게 많이 하락 배팅한 거 보니까 진짜 큰일 나나 보다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낮다는 얘기라서 지역은행이 생각보다 진짜 아무 일도 없다. 빅테크도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 막 증시가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희망회로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 되게 월가는 엄청 숏배팅을 정말 많이 해놨다. 이렇게 비관론의 끝을 보여준다 할 정도로 그런 포지션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보기에 따라 다른데 월가 고객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개인 고객들인데 돈 많은 분들입니다. 자산가 분들이 현금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데 보시면
코로나 때 정점일 때 현금 비중 15%인데요. 지금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현금 많이 늘릴 때가 지나고 나면 또 증시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에 따라서 월가에 이 엄청나게 돈 많이 맡기는 부자 자산가 분들도 지금 쫄아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되는 거고, 좋게 해석해 보면은 이게 다 대기 자금이죠. 엄청난 대기 자금. 그래가지고 한국도 요즘 예적금 이자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실질 금리가 내려가니까 요즘 예적금 얘기 싹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시 다 주식 채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식 채권 이런 거래량 다시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확실히 금리에 민감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막 한국도 예금 금리 막 5, 6% 막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1금융권에 잘 없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그 돈 다 나와가지고 이런 위험 자산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게 다 대기 자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금융위기급으로 더 현금이 더 쌓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진짜 풀린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연준이 뭐 긴축한다 그랬는데도 이게 다 현금 비중이라는 얘기니까 한번 풀린 돈 거두는 게 사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근 1년 동안 제가 증시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게 1년 동안 박스권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거든요. 보시면 S&P 500이 진짜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의 4200이라 불리는데 계속 이렇게 3,500과 4,200 사이에서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지칠만 하죠. 진짜 다 노잼이다 이러면서. 지수는 개별 종목은 움직였지만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요게 똑같은 차트인데 당분간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침체 쇼크가 올 만한 이슈도 없고, 그렇다고 막 증시가 초강세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조금 아직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테슬라나 이런 주식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최악을 지나가는지 선방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전망을 봐야 될 것 같고, 5월 달에 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증시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방향을 못 정할 것 같아요. 5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이것에 따라서도 또 그 전에 왈가왈부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지표가 나와도 잠깐 움직이다 말고 개별 주식도 좀 움직임이 조용한 편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지금 팽팽합니다. 지금 제가 봐도 뭐 긍정론 측에서는 이제 물가 내려오고 긴축도 다 끝나가고, 그리고 고용도 괜찮고 미국 경기 좋고 쌓아둔 돈도 많고 중국도 회복하는 거 보이지 않냐, 지금 대기 자금도 많고 연준이 푼 돈이 얼만데 지금 긴축 못하고 또 돈 풀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반대로 아니다, 물가가 뭘 내려오냐, 아직 높다, 긴축 안 끝났다, 왜 자꾸 설레발이냐, 그리고 고용 나빠지는 거 안 보이냐, 이제 실업자 늘어난다, 그리고 가계가 쌓아둔 돈 곧 떨어진다, 이제 다 왔다, 소비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침체 때문에 이제 대출 줄어들고 못 버티는 기업이나 가게 나오면서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좀 신중론, 이렇게 지금 팽팽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요 줄다리기로 지금 증시가 그러니까 1년 박스권이겠죠. 누구 말이 틀렸다 맞다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좀 업데이트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생각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해서 공부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돌아오는 주는 지역은행도 있고, 화요일 넷플릭스, 수요일 테슬라, ASML 반도체 장비, 목요일 TSMC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 실적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개인적으로 지역은행 실적은 비중이 작아서 그렇게 크게 뭐 증시에 영향을 못 줄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숨겨놨던 뭐 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크게 우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경제 지표보다는 실적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월간 캘린더 넣어놨습니다.